그들은 합법 마리화나가 우리 세대 최대 재정적 횡재가 될 거라고 했어요. 대마초 투자붐,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하룻밤 사이에 억만장자를 만들어낼 만큼 수익성 높은 산업이라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어요.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법 판매점에 들어가면 75% 확률로 그곳은 적자를 보고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침체가 아닙니다. 합법 대마초 산업은 내부로부터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1장 1조 3,110억 달러의 유령 도시.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을 때 약속은 단순했습니다. 막대한 이익과 빠른 성장, 새로운 기업 산업의 탄생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1조 3,110억 달러 이상의 주주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덴버, 디트로이트 등 전국의 디스펜서리들은 현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트니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현재 합법 대마초 사업체 중 오직 24%만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 일반적인 산업에서든 그런 실패율은 의회 청문회와 긴급 구조조정을 촉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마초 산업에서는 그것이 운영의 기준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실패는 미국인들이 대마초를 덜 원해서가 아닙니다. 이 붕괴는 하나의 근본적인 실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팔고 있는 제품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애플, 아노이조부시, 스타벅스를 사들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산 것은 엄격하게 규제되는 농업 원자재였습니다. 이 제품은 소비자 기술보다는 대두, 삼겹살, 목재와 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금융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중 일부가 가장 단순한 판단 착오를 저지르면서 시작됩니다. 2장 그린러시의 환상. 2014년 콜로라도주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기호용 시장을 열었고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차트는 거의 수직으로 상승했고 벤처 캐피털은 숫자가 그렇게 움직일 때마다 항상 하던 대로 행동했습니다. 다음 플랫폼 열풍과 다음 큰 승부수를 쫓았죠. 곧 물꼬가 터졌습니다. 매드맨은 맨해튼 5번가에 플래그십 매장을 열었습니다. 세련된 콘크리트 바닥, 각 카운터에 아이패드, 빨간 유니폼 직원들의 멋진 운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애플 스토어 같은 대마초 매장이라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드맵스 창립자 저스틴 하트필드는 마리화나 업계의 옐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자신들을 대마초 업계의 프록터앤갬블로 내세우며 분열된 시장을 대형 브랜드로 통합하겠다고 했습니다. 각각은 그 약속으로 수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마초는 아이폰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희소성은 통하지 않습니다. 경쟁자가 멀리서 같은 제품을 재배해 더 싸게 파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요 합법 시장에서 2015년 이후 도매 대마초 가격은 약 85% 나폭락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려면 10년 전 우유 한 갤런이 4달러였다가 10년 후 60센트로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다른 어떤 산업에서든 그런 종류의 디플레이션은 경고음을 울릴 겁니다. 유제품 산업에서는 위기가 될 것이고 대마초 산업에서는 그게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5년 안에 일어났습니다. 한때 20억 달러 가치였던 매드맨은 파산해 자산이 분할, 매각됐습니다. 2018년 초 전성기 때 매드맨의 주식은 캐나다 증권거래소에서 주당 7달러가 넘게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2024년 회사가 무너졌을 때 그 가치는 1센트도 안 됐습니다. 틸레이 주식은 최고점보다 95% 넘게 하락했습니다. 위드의 애플 스토어도 결국 고등학생이 몰래 팔던 제품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단지 38%의 세금이 추가됐을 뿐이죠. 하지만 공급 과잉은 그들을 죽인 원인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들을 보호해야 할 존재로부터 왔죠. 3장 국세청 IRS의 사형 선고입니다. 1981년 제프리 에드먼드슨이라는 마약상이 미니애폴리스의 미국 조세법원에 들어가서 승소했습니다. 국세청이 그를 적발해 불법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려 하자 그는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자영업자로 등록했죠. 그는 심지어 저울, 집세, 전화요금까지 일반적인 사업 경비로 공제하려고 했습니다. 판사는 세법을 검토한 후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제는 합법적이었고 수입은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국세청도 이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성사법원은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에드먼드슨은 코카인 유통 혐의로 4년형을 받고 세금 판결은 유지됐습니다. 의회는 분노했습니다. 몇 달 만에 입법자들은 마약상들이 다시는 그런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세법의 단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282조라 불렀고 43년이 지난 지금도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시간의 중년 소매업자,
주택담보대출 상환 어머니, 두 번째 경력을 시작한 참전 용사들입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 법은 세크라멘토에서 프리롤을 판매하는 58세 여성에게도 적용됩니다. 일반 사업체가 100만 달러의 이익을 내면 국세청에 약 21만 달러를 냅니다. 하지만 같은 이익을 내는 디스펜서리는 70만 달러를 냅니다. 이 법은 원래 카르텔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동네 가게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연방 차원에 해당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소비세, 판매세, 그리고 지역세까지 더하면 LA 디스펜서리에서 벌어들이는 1달러마다 39센트가 세금으로 사라집니다. 이건 임대료나 급여 등 비용을 내기 전 이야기입니다. 두 블록 떨어진 곳은 버번 위스키 병당 세금이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과하게 매기면 사람들은 구매를 멈추지 않고 합법적으로 사는 걸 멈춥니다. 그리고 그 대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장 쇼크 섀도우, 제국의 승리. 캘리포니아의 불법 대마초 시장은 연간 약 80억 달러가 움직입니다. 그 돈이면 DEA 연간 예산의 2배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합법 시장은 39억 달러가 움직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의료 합법화를 선도한 주에서 더 큰 쪽은 지하 시장입니다. 코너에 있는 합법 판매점에서는 프리미엄 꽃 8분의 1 온스를 65달러에 팝니다. 두 블록 떨어진 무허가 가게에서는 같은 양을 35달러에 팝니다. 손님들은 어느 가게가 허가를 받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가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불법 시장은 합법 시장보다 거래마다 35, 40% 더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그 차이는 마케팅이나 브랜드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세금 제도 때문입니다. 뉴욕에서는 그 숫자가 더 심각해집니다. 주에서는 소매 허가를 200개도 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에만 약 1,400개 무허가 판매점이 공개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주 전체에서 합법적으로 승인된 한 곳당 불법 매장이 7곳이나 됩니다. 이들은 간판, 합법 매장과 동일한 판매 단말기, 수천 개의 별 5 리뷰가 있는 옐프 페이지도 있습니다. 손님도 차이를 모르며 주인은 이를 원합니다. 2024년 5월, 시는 보호를 위해 오퍼레이션 페도락이라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보안관들이들은 5개 자치구 전체에서 무허가 매장들을 동시에 단속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이 작전으로 1,600개가 넘는 불법 매장이 폐쇄됐고 1억 1,300만 달러가 넘는 무허가 제품이 진열대에서 압수됐습니다. 퀸스 한 번의 단속에서 한 곳에서 약 1,000만 달러 상당 대마초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조치 이후에도 주 정부 관계자들은 뉴욕시에서 여전히 수천 개의 무허가 매장이 영업 중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일부 매장은 자물쇠가 풀린 지 몇 시간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사우스 로스앤젤레스 일부 지역에서는 해진 뒤에만 기다리면 그 차이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모퉁이에 있는 허가받은 디스펜서리는 밤 9시에 문을 닫습니다. 안에는 손님이 2명 정도 있을 뿐이죠. 한 블록만 더 가면 무허가 매장은 새벽 2시까지 영업을 계속합니다. 입구엔 경비원이 있고 배달원을 기다리는 차량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평면 TV에 합법 매장과 동일한 브랜드 메뉴가 나옵니다. 가격은 더 저렴하고 현금만 받으며 벽 어디에도 허가증이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 법무실은 2023년 이후 300곳이 넘는 무허가 매장에 대해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중 3분의 2는 90일 이내에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종종 같은 건물, 같은 경비원, 같은 메뉴지만 문 위에 새로운 간판만 달려 있습니다. 길 건너 합법 매장은 임대료, 급여, 세금을 내며 무허가 매장이 다시 열릴 때마다 수익 감소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교한 방식은 매장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북부 캘리포니아 험볼트 카운티,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깊은 곳에서 연방 수사관들은 새로운 현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재배자들은 주에서 발급한 허가 번호를 위장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허용한 만큼만 재배하지만 그것은 운영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같은 건물에서 그들은 공식 기록보다 10배 더 재배하고 그 제품은 캘리포니아를 넘어 퍼집니다. 그것은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등으로 이동해 캘리포니아보다 3배 비싼 값에 팔리며 개별 운영자를 넘어 더 깊게 연결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방 당국은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재배 작업이 초국가적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세카라멘토 지역에서 연방 요원들이 중국 조직 범죄가 자금을 댄 것으로 보이는 수십 개 재배 하우스를 단속했습니다. 당시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는 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 압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콜로라도와 워싱턴에서도 비슷한 작전이 적발되었는데 현금으로 구입한 주택들이 산업 규모의 재배 하우스로 바뀌고 그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동부로 운송되어 합법적인 판매 보고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산 실내 재배꽃 1파운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800에 팔립니다. 같은 양이 맨해튼으로 옮겨지면 $2,500에 팔립니다. 플로리다의 지하 유통망을 통해서는 $3,2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합법적인 공급망도 이런 마진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대마초 업계에서 가장 전문적인 운영자들은 실제로는 체인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증을 위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요? 이 모든 것을 단속해야 했던 연방 집행기구는 이제 배경으로 사라졌습니다. DEA의 대마초 압수는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33% 감소했습니다. 기반은 자원을 펜타닐로 옮겼습니다. 기업들은 정부가 세금으로 망가뜨린 시장을 쫓고 있습니다. 정부는 90일마다 다시 자라는 공급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한가운데에서 소수의 운영자들이 90일마다 다시 자라는 공급을 유지하며 불을 켜둡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문을 열어둡니다. 오장을 엽니다. 마이크로 생존자들. 로스앤젤레스 워싱턴대로 근처에는 메카라는 작은 약국이 있습니다. 진열대 제품 대부분은 주인이 이름을 아는 이들이 재배한 것입니다. 노엘 프론츠는 자신이 실제로 사고 싶은 종류의 대마초를 찾을 수 없어서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모델은 애플스토어 스타일 대마초와 달리 직접 검증한 소수 재배자와 협력하며 모든 배치를 직접 테스트합니다. 재배자 품질이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제품은 진열대에서 제외됩니다. 고객들은 브랜드가 아니라 문 위 노엘 프론츠 이름을 믿고 메카를 찾습니다. 대기업 디스펜서리들은 사무실의 구매 담당자가 스프레드시트로 주문했습니다. 메카에서는 노엘 프론츠가 직접 매장에 나와 단골과 지난달 산 상품, 이번 주 신상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손님 취향도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3월에 싫어했던 품종도 기억합니다. 그런 모델은 100개 지점으로 확장될 수 없다는 게 요점입니다. 도시 반대편 웨스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제이 핸들이 URB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URBA는 거의 마켓플레이스처럼 운영됩니다. 소규모 재배자들은 허가된 유통업자를 통해 URBA에 상품을 공급하며 판매될 때만 대금을 받습니다. URBA는 법적 소유권은 있지만 상품을 미리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 덕분에 얼바는 가격 폭락 시 대기업들처럼 수백만 달러에 팔리지 않은 대마꽃 재고를 떠안지 않게 됐습니다. 이 위험은 재배자가 감수합니다. 재배자는 또한 제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재배자가 그 손실을 떠안습니다. 어떤 품종이 인기를 끌면 재배자가 그 이익을 받게 됩니다. EIBA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 받고 고객이 상품을 들고 나가는 시간보다 더 오래 재정적 위험을 떠안지 않습니다. 진열대는 대기업 체인보다 빠르게 바뀌며 매주 신품종이 나오고 품질이 나쁜 품종은 며칠 만에 사라집니다. 금요일 밤에 온 고객은 월요일과 같은 상품 구성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우르바는 소매업에서 가장 느리고 지루한 지표인 재고 회전율을 마케팅 무기로 바꿨습니다. 롱비치에서 바비베큐어와 그의 파트너 닉은 우르바라는 배달업체를 운영합니다. 매장도 없고 임대료도 없으며 유리 진열장도 없습니다. 이곳의 평판은 당신이 주문한 정확한 상품을 30분 이내 배달해주고 두 번째 방문 때는 당신의 이름까지 기억하는 기사 덕분에 쌓인 것입니다. 롱비치의 대마 소매점은 월 임대료가 12,000, 3만 달러입니다. 우르바는 차량과 연료비만 부담하고 바비는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닉은 주방 식탁에서 노트북으로 배달 경로를 관리합니다. 허브를 운영하는 데 드는 월 고정 비용 전체가 예전 매드맨 한 지점이 창문 청소에 썼던 비용과 비슷합니다. 대형 체인점에서 주문이 잘못 배정되면 고객은 사과 이메일을 받는데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허브에서 주문이 잘못 처리되면 바비가 그날 밤 직접 고객의 집까지 교환품을 배달합니다. 보통 1시간 이내에 도착합니다. 세계의 사업장. 벤처 자금은 전혀 없고 10억 달러 가치 평가도 없으며 무슨 차세대 무언가를 자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이 가진 것은 바로 수익성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미국의 동네 자영업체들이 늘 해온 일입니다. 고객을 직접 알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유지하고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단골이 계속 찾을 만큼 정직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합법 대마초 산업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곧 다시 바뀌고 그 변화가 결국 이들을 끝장낼 것입니다. 6장 빅파마의 장악. 모든 것은 2025년 12월 18일 한 번의 서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DEA, 미국 마약단속국 국장이 최종 규칙에 서명하여 대마초를 공식적으로 규제 약물법의 1급에서 3급으로 이동시켰습니다. 282조항에 있어 그 변화는 치명타였습니다. 10년 동안 합법 운영자들을 괴롭혀왔던 70%의 실효세율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마초 업계는 축하했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틸레이, 캐노피, 큐어리프 모두 하루 만에 20% 상승했습니다. 업계 전문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트위터엔 창업자들이 샴페인 이모지를 올린 글이 넘쳤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스케줄 3은 케타민, 코드인이 들어간 타이레놀, 그리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같은 법적 분류입니다. 이는 대마초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는 의약품이 된다는 뜻입니다. 승인되지 않은 처방약은 메카가 판매하는 방식으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우르바가 완성한 모델은 여전히 연방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바비에 표시 없는 배달 차량도 단지 다른 규칙 아래에서 연방 마약 밀매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의약품은 FDA 승인 제조시설, 임상시험 데이터, 감사 추적, 그리고 소규모 운영자를 압도할 수 있는 준수 비용이 필요합니다. 노엘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바비도 에르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 해안의 어떤 독립 운영자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규정이 시행되는 순간 그들은 시장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대형 제약사는 가능합니다. 2018년 FDA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마초 유래 약물을 승인했습니다. 그 약물의 이름은 에피디올렉스였습니다. 영국에서 제조된 정제된 형태의 CBD로 2가지 희귀 소아 내전증 치료를 위해 승인되었습니다. DEA는 처음에 5급 규제 약물로 분류했습니다. 2년 후 그들은 에피디올렉스를 규제 약물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에피디올렉스의 1년치 정가가 환자 1인당 32,500달러입니다. 같은 성분의 원료 형태로 캘리포니아의 대마 판매점에서 그 가격의 극히 일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성분은 다르지 않습니다. 식물도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규제 범주였습니다. 제품이 한번 제약 분야로 넘어가면 제약처럼 가격이 매겨지고 제약처럼 판매되며 제약처럼 보호받게 됩니다. 알트리아는 이미 크로노스의 수십억 달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는 캐나다 대마초 업체 오르가니그램 지분 약 30%를 보유합니다. 담배 회사들과 제약 회사들은 언론이 대마초 기업의 실패에 집착하는 동안 지난 5년 동안 조용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리를 사들여 왔습니다. 루비 수치가 나머지를 설명합니다. 제약 및 건강제품 업계는 2025년 한 해에만 연방 로비에 3억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싸움은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FDA가 새 규정을 만들면 이는 이미 FDA 체계 내 기업들을 위한 것이지 피코대로의 노엘 프론츠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규제가 완전히 시행되면 우리가 알던 대마 판매점은 사라질 것입니다. 합법적인 산업으로 만들어야 했던 정부가 세금으로 서서히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사라질 거라고 했던 암시장 규모는 오히려 2배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운영해온 소수의 독립업자들은 곧 합법화의 다음 단계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대 미국의 대마 합법화 열풍은 다른 러시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제 남은 진짜 질문은 노엘, 제이, 바비, 닉의 가게가 다른 사람 소유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계는 이미 돌아가지만 아무도 언제 시작됐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둘러싼 법과 허점을 제쳐두면 결국 더 단순한 문제로 돌아갑니다. 대마초를 소비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마초를 피울 때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거나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